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죠? 보니까 수도권 외에는 뭐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지대 이론 좀 배우고 마쳤나요? 그러면 저번 주 우리가 복습했던 거, 아니 제가 학습했던 거 복습 조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강의가 진행됐죠, 저번 주에. 네. 그래서 우리 입지 이론. 자, 입지 그러면 자리를 점하고 있는 장소. 그런데 어떤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보다 특별히 이익이 있다. 그럼 입지 잉여가 있다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집가전에 비싸지고 그걸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가 토지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입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이렇게 나눴을 때 주거입지 자체 이론은 출제된 바 없어요, 사실은. 자세히. 그러나 결론은 출제됐다. 어떻게 했어요? 소득 수익이 향상되거나 교통체계 개선돼서 교통비 절감되면 주거입지는 어디로? 외곽이도. 교통비가 절감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외곽이도. 이따 그게 또 나와. 결론을 갔거든요, 그런 게. 그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호입지는 이론이 좀 많았었죠. 크리스탈 이론이 있고,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렇게 있었죠. 자, 크리스탈 이론의 핵심이 뭡니까? 중심지 성립 조건. 제한 도달거리 범위가 최소 요치 범위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 자, 레일리가 이제 마일류 법칙을 상권 모형에 도입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거래 조급에 반비례한다. 자, 그런데 분기점을 이미 알고 있다 보고 논의를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자가 컨버스였죠. 그래서 식이 떠올라요? 그 떠오르면 돼. 삽자로 보이죠? 그렇지. 이제 그런 게 떠오르면 돼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식을 좀 그림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식으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안 되는데 그림을 떠올리면 기억이 된다니까. 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프 모형은 훨씬 더 이제 발전시킨 모형이죠. 어떻게 했어요? 거리의 무조건 제곱이 아니라 마찰 개수승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마찰 개수가 2다. 그럼 2승. 1이다. 1승. 이렇게 한다 그랬었죠. 지금 뭐 새로 뉴페이스가 몇 분 계시는데 조금만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잘 모르는 쪽으로 비슷해져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 한 9월 말까지는 별 차이 없어요. 백천장 차이입니다. 누가 그 사이에 얼마나 반복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세 가지 이론을 좀 비교한 게 있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거시적 분석, 그렇죠? 크리스탈러 거시적 분석. 그다음에 허프는 미시적 분석, 소비적 행태. 철도 레일은 몇 개? 2개. 분기점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하랬죠. 그다음에 고전자 상점 분포 이론은 출제 가능성이 이제는 좀 없고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 넬손 소매, 그렇죠? 손은 어디 달려 있어? 팔, 8가지 원칙. 팔은 몇 개? 2개. 양립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은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고요. 우리 공간 균비 원리 바로 보도록 하죠. 어떻게 했어요? 경쟁관계는 점포는 서로 공간을 어떻게 하려 한다? 균비, 나누어 가지려 한다. 공간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동엽하고 강호동 생각나요? 신동엽 얼굴이 좁고 작으니까 두 눈은 모여 있고 집심 있지. 넓고 큰 경우는 분산 입지. 그렇게 기억을 했죠. 우리가 이제 입지 유형별 점포에서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우리 집심성 점포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재성, 국부적 집재성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심적 집재성. 이 세 가지는 동일 업종이 함께 모이려 하고 흩어져 있으려 하고 국부적 중심지 모이려 하고 이런다 그랬죠. 자, 그런데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방금 그것도 출제를 안 했고요. 하나 또 있는데, 취급하는 품목을 이렇게 보면 집심성 점포에서 취급하는 뭐 고급품 같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산지에서 점포에서 취급하는, 제가 그림으로 우유 그려놨었죠. 자, 교통비가 수요일에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이야. 여러분 뭐 고급 시계 사러 가는데 버스 요금이 얼마 올랐다 해서 수요량을 줄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 수교, 수요 교통비 탄력성 작다. 집에 있으면, 그죠? 자가격리하면
수교를 할 수가 없어.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산지점포는 산, 수교, 크다. 우리 등산 가면 사람들이 아주 친해지죠, 서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공업입지. 입지 인자란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무조건 이익에 관한 거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이익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비경제적 인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적 인자든 비경제적 인자든 이익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외적인 거, 경제 가치로 환산이 좀 곤란한 걸 비경제적 인자라고 했었죠.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업입지는 이제 최소 비용 이론, 비용을 적게 들여서 생산하는 거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납품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0여 년 만에 처음 한 줄 나온 게 있는데 최대 수요율입니다. 레시에.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중요하다. 한 줄 나왔어, 한 줄. 30회 때인가? 이번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출제되기 좀 힘들고 여전히 중요한 게 뭐예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근데 이제 관심을 수송비에 많이 뒀었죠. 주의할 것은 수송비가 최소인 지점, 최소 수송비 지점이 반드시 최저입지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뭐 노동비라든지 집적인 이익이라든지 기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일단은 뭐 수송비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니까 원재료가 무겁고 제품으로 가공돼서 무게가 줍니다. 이런 것도 중량 감수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럼 원재료가 무겁죠. 그럼 어디서 가공해? 원료 산지에서 원료 제약 입지. 가공할수록 무게가 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는 가공할수록 무게가 는다는 거죠. 그럼 시장 근처에서 무게를 늘려야죠. 그래서 제가 저울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64페이지에. 그래서 원료가 무겁다. 그럼 무슨 제약 입지? 원료 제약 입지. 제품이 무겁다. 그럼 무슨 시장 제약 입지. 무거운 곳에 입지합니다. 무거운 곳에. 그리고 원료 지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수, 계수, 상, 성, 도 이런 표현들은 다 분모 분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원료 지수 그러면 원료란 표현이 위쪽 분자에 적혀야 돼. 그런데 원료 중에서 보편 원료는 수송비가 안 들잖아요. 국지 원료가 수송비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분자에 뭘 적더라? 국지 원료 중량을 적더라. 그래서 분모는 제품 중량. 그런데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분자 원료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제약 입지? 원료 제약 입지. 이게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분모 제품 중량이 더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때는 시장 제약 입지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우리 도시 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로 세 가지 이론이 좀 중요했었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우리 저번 주에 마지막 시간에 티네는 고립구조론 배웠었는데 그때 동심원 모양이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 모양을 도시구조에다가 갖다 쓴 겁니다. 누가? 버제스가. 그래서 제가 버제스 하면서 버거, 햄버거 생각이라고 했어요. 햄버거는 층이 몇 개 층으로 되어 있죠? 5개. 그러니까 5개 지구로 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특이한 게 중산층이 도심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멀리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주거비로 더 많은 주거 서비스 쓰려면 도심에서는 달성하기 힘들어. 생각보다 도심이 좀 떨어져 있더라. 그러면 자 도심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랬었죠? 그걸 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 선형이론은 제가 부채 생각이라고 했죠, 부채. 부채 펴면서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호잇!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이트 이론은 선형이론인데, 부채꼴, 쐐기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기회를 했어요. 해리스, 울만, 학자가 둘이네요. 그러면 단이에요, 다예요? 다 핵심이로. 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대 이론도 좀 배웠습니다. 곱불 기억납니까? 자, 고전학파는 곱불, 신고전학파는 신생. 자, 곱불, 신생. 그렇게 하셨고, 차익지대설, 리카차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지대설 특징이 차익지대, 지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생산성 비옥도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계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곡물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자신의 인건비까지 해서 생산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남의 토지 상위대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죠. 그래서 이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게 리카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곡물가가 오르자 지대가 올랐다. 자동차에다 곡물을 먼저 싣고 농부가 뒤에 지대에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르크스 이론은 그러면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계지를 할지라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또 의미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 토지를 누구에게 빌려줬어요. 그 토지가 척박한 토지든 비옥한 토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빌려간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절대지대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TNN 위치지대설 우선 저번에 우리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좀 거기 보니까 수송비 전략이 지대다. 그런가요? 도심으로 갈수록 뭐예요? 중심이 갈수록 집약적, 먼 곳은 조방적 이렇게 좀 봤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지대와 준지대가 좀 문제였어요. 이게 출제관에서 가장 높은 놈이죠. 그래서 둘을 좀 비교를 했었는데 일단 지대 앞에 글자가 경제지대는 두 글자가 붙었고요. 준지대는 준자를 붙였는데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준부동산 혹시 기억납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은 분명히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동산에 준하는 법적 성격 이걸 이야기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준지대도 비슷해요. 토지 안 써요. 토지 쓰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빨래를 잘못하면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랬죠. 그래서 준지대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경제지대 앞에 글자 경제 두 글자가 붙었는데 지대는 토지고 노동 자본까지 사용하더라 이렇게 기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요리 알겠습니까? 아니 또 헷갈린다니까. 이게 참 그런 어떤 그 포인트를 잡아놓지 않으면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줄어들어서 토지 쓰지 않고 자본, 설비 등에 주로 사용하더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경제지대는 불로소득 성격을 강조한다. 그래서 곡선이 어떻게 생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했고 TNN 이론을 잠깐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몇 페이지입니까? 70페이지. TNN 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TNN의 1826년인가요? 고립국 이론이란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후배 학자들이 이 TNN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지대설 이렇게 불러요. 위치지대설 또는 입지교차 지대설. 자, 그래서 위치지대설 이렇게. 되게 이제 그 학자들이 자기가 이론을 발표할 때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좀 많지만 사실은 좀 옛날 이론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제목을 붙이기보다는 후배 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이론의 성격은 이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뭐 지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죠. 그럼 내가 그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셈이야. 따라서 남는 게 있어.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 사용료를. 자,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저번 주에 했던 걸 좀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업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 이렇게. 자, 외곽에서 음락도로 가게 되면 수송비 적게 들죠? 그러니까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죠? 이렇게 기울기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이건 임업이나 뭐 자유농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826년 그때 당시에 나무는 키워서 벌채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 나무로 벌채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멀리서 운송수는 마차가 유일한데 그걸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까이서 나무를 벌채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 토지를 가까운 데서. 자유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논에다 물 데리고 가는데 삽 들고 물 대려고 딱 도착을 해봤더니 해가 졌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뭐 돌아올 때 밤 돼버려 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것은 부지런히 어때요? 가지고 잡초도 매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텃밭이 그래서 잘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멀리 가면 불리해요. 그러나 낙농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목축업은 자기가 운송수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누가? 자, 이렇게 보면 자, 임업이나 자유농업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수송비 전략에 따른 어떤 혜택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지대를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임업이나 자유농업이 토지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되나? 이 부분. 이제는 역전됐죠? 자, 임업이나 자이 놓으면 조금만 외곽을 가면 수송비 급격히 증가해. 부담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얘들은 어때요? 자기가 운송수단이죠? 그러니까 지불할 의사가 지금 요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얘는 급격히 줄인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면 더 이상 임업은 나타나지 않아. 수송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도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누가 이용해? 이렇게 낙농호, 먹추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한계 지대곡선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좀 이따 배우게 될 알론소 입찰지대 경쟁지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입지가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 하는데 여기는 조방적. 우리 방목한다 그러죠. 집약적 모아서 뭉뚱거리는 이용. 조방적 거칠고 면밀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업종이. 그러니까 봐요. 입지가 서로 교차됐죠.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입지교차 지대설. 이게 누구? TNA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TNA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TNA 이론은 현대 입지 이론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아까 버즈스 동시몬 이론 기억나세요? 그 동시몬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시몬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돼. 버즈스 동시몬 이론. 그 다음에 또 이 TNA 이론이 입지 아까 봐요. 여기 좀 전에 한계 지대곡선 이거 대신에 쓰는 표현이 있어요. 경쟁지대 입찰지대. 그래서 입찰지대 이론 알론소에 여기 또 영향을 미쳐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게 TNN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틀려요. TNN이 최초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준 거지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TNN이 튀어냈지 받은 건 아니다. 맞다. 이런 게 우리를 슬프게 한다니까. 좌우로 바꿔놓으면 뭐가 먼저지 이런다니까. TNN은 튀어냈지 받았다. 아니다.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저번 주 했던 거죠?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오늘 그 알론소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비율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도자 앞에가 뭔가 분자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 지역도는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그 위쪽에다 무엇을 얼마나 더 집약시켰느냐 이 말이야. 쌓았느냐. 토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토지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량이나 자본량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이게 높아지면 집약적 이렇게 하고요. 이게 낮아지면 조방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토지형 집약도 높아지면 뭐? 집약적. 낮아지면 조방적. 토지에도 무엇을 얼마나 쌓았느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이것은 이제 경제 이론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뭐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자본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토지. 우리 생산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는 노동하고 자본을 많이 이제 예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이니까 토지하고 자본 이렇게 합시다. 자,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중요 생산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하고 자본입니다. 그런데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등량곡선이라고 합니다. Q는 quantity,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산 요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생산물이 100개 생산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을 한번 찍어보죠. 자, 여기 토지, 여기 자본. 자,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쓰고 있네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몇 개 생산하고? 100개. 만약에 토지량을 줄인다, 토지를 적게 쓴다라고 가정해보죠. 만약에 토지를 줄이면서 생산량을 100개 유지하려면 상대적으로 자본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자본 상여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도심에서 많이 나타나요. 도심에서. 봐요. 도심 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량을 줄이고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끼게 되는 자본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등량 곡선 또는 등생산량 곡선 이렇게 불러요. 생산량이 동일한 점들이 궤적이라 해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입니다. 대체라는 표현은 대신이야. 자, 대체는 무슨 뜻이라고요? 대신. 그럼 생산 요소 대체란 말은 토지, 자본 서로 대체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가면 뭐라고 부르느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에 대한 자본 대체성. 적지 말아요. 여기서 다 보인다. 지금 세 사람 딱 눈에 걸렸어.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가면 자본에 대한 토지 대체성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면 또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헷갈려. 집을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용해. 자주 잊어먹고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한눈만 패는 거야. 우리는 항상 토지를 근거로 뭔가 건물 짓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만 우리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요걸 이제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 말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 여러분, 만약에 지가지대가 높다, 비싸다, 그럼 토지를 많이 쓸 수 없죠. 그러면 주어진 토지도 뭘 많이 쌓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용 집약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맞습니까? 자, 여기 봅니다. 토지에 대한. 제가 전에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뭐뭐가 바닥에 깔린다 그랬죠? 기억은 나긴 나요? 우리 못 박을 때 어떻게 해요? 못 대고 박아. 못을 위에다 대 밑에다 깔아. 못을 못 안 박아 보셨어? 못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박잖아. 망치는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그럼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시켜드려야지. 그래서 바닥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자본으로 얼마나 대신했니, 얼마나 결합을 했는지 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성, 대체 비율, 대체도 다 같은 말이라니까. 율, 비율, 지수, 계수, 상성도. 알았습니까? 빠르게 지나갔지만 동영상을 보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도 못을 많이 쌓았다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어느 정도 됐죠? 자, 도심으로 갈수록 집가지대가 비싸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더라. 첫 번째, 집약적 이용을 하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커지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도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72페이지를 가보면, 아니다, 71페이지 좀 잠깐 보고 갈게요. 그냥 하단을 보면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의 기업, 상업, 도심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데, 공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곽으로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외곽이 토지 가격이 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집가지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일수록 토지용 집약도가 높고 토지에 대한 자본 대체성이 크고 토지에 대한 자본 계약비율이 크다. 집가지대가 높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단일 도심의 시장 지대곡선 그림 있죠. 일단 그렇게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우리 한계 지대곡선 봐봐요. 저게 업종이 두 개만 딱 해서 그렇지 여러 업종이면 매끄러지겠죠. 그게 이제 단일 도심의 시장 지대곡선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 그림 그렇게 그려져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지대곡선이 생겼다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긴 거 봐요. 수평이나 수직이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봐요. 수평이나 수직이 아닌데 기울어졌죠? 그럼 일단 우하향 형태죠. 우측 아래로. 맞습니까? 근데 직선꼴이 아니라 곡선꼴이죠? 자, 그래서 이걸 봐봐요. 여기서 봅니다. 이걸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에서 바라볼 때 원점에 대하여 원점으로부터 뭐 이렇게 원점 나오면 여기서 봐봐요. 무슨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 강하게 하면 볼록 그래.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오목.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바라보면 볼록이란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 바라보면 오목이란 표현을 써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서가 원점에 볼록이란 말만 딱 적고 있어요. 그럼 출제자가 이것을 이용해서 함정을 팔 가능성이 있다. 볼록볼록볼록 외웠는데 오목 나오면 어머 틀렸네 그럴 수 있다. 응?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를. 그래서 일단은 우하의 형태고요. 우하양. 자, 원래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바꿨다 해서 우하양 지수함수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하양 지수함수 곡선이다. 그럼 이 지수함수 곡선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생긴 게 직선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볼록하다. 여러분 원점에 대하여 원점을 향하여 원점으로부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원점 나오면 볼록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으로 바깥에 대하여 바깥에서 볼 때 오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떤 게 볼록이고 오목인지 헷갈린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그 KBO 미국에서는 크보라고 합니다. 크보. 한국 야구 프로야구 KBO 지금 뭐 중계 ESPN에서 전 세계 하고 있습니다. 100개국 이상이 한다 그래요. 엄청납니다. 원래 미국만 했다가 다른 나라도 막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야구할 때 첫 번째 볼을 뭐라 그래요? 원볼. 여기 봐요. 원볼. 이제 뭐 새롭지도 않죠. 하기가 계속 새로운 것도 문제야. 그것도. 그 다음에 바둑 돌았더니 오목 두고 자빠졌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바둑 잘 둔 사람은요 오목도 잘 두더라고. 이길 수가 없어. 바둑 고수하고 오목을 두면 아무리 먼저 둬도 이기기 힘들어.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벌 바둑 오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원볼 나와야 돼. 원점에 오목 그럼 원오 이상하잖아. 예? 그 다음에 바깥으로 그러니까 바볼 이상하잖아.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제가 아까 뭐라니 이걸 결론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것분에 이거 해야 기울기가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래프 기울기를 따질 때. 그래서 거리당 지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사항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델로서 단일 도심의 시장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분모가 기업의 토지 사용량분의 분자가 기업의 한계 교통비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됐답니다. 입증이. 그래서 이걸 일단 기억을 해야 돼. 결론을. 자, 결론을 기억하는 법 가르쳐 드립니다. 바닥이 토지고요. 위쪽이 교통비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일 도심의 시장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기업의 한계 교통비를 기업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본다. 그럼 5예요. 네. 또 이건 어때요? 기업의 토지 사용량에 대한 나왔죠? 대해. 기업의 한계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하거나. 그럼 5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이거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니까 자, 그 교재에 그림 그려놨습니다만 토지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 위에 지나간다고. 자동차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 아니죠. 터널을 뚫지 않는 한. 그래서 바닥이 토지, 위쪽이 교통. 오케이? 분모 먼저 바뀌면 안 된다. 자, 그럼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도심에서 외곽을 할수록 지가지대는 되게 낮아지죠. 그럼 자, 지가지대가 낮아지는 거 알아, 우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까 공업처럼 그래서 토지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 이 식을 보니까 분모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 맞네.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이해돼? 그래요. 그럼 두 번째. 교통체계 개선된다. 개선된다. 그럼 교통비가 절감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따라서 이 기업의 한계 교통비도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그러면 분자값이 작아지면 기울기 또 완만해지네. 여러분 교재에 식을 제가 두 개 만들어 놨죠. 가운데쯤에. 지금 그 식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잠깐 얘기 봐요. 우리 수요일에 양입이나 수입이나 혹시 기억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 그런 거 공부해야 한가 보다. 그런 목표의식만 가지면 돼요. 응? 집가지대 7번 집가지대 우리 수요일 양입이나 했을 때 해당 상품의 가격 위치가 같죠? 봐. 오늘 처음 온 사람하고 별 차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외곽으로 하면 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는 그게 아니잖아. 집가지대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길기가 완만해지대. 여러분 아까 우리 주거입지 대답 잘해요. 주거입지 외곽으로 이전하는 케이스가 어떤 거예요? 소득수준이 향상되거나 교통비가 절감되면 외곽으로 간다며? 그러니까 외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교외화 진전되었다 그래. 외곽 이동 외곽으로 이동했다고? 그럼 봐봐요. 여기 봐요. 예전에 논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분당이야. 천당 아래 분당. 원래 천당 아래는 바로 지옥 아닌가? 분당. 여러분 땅값이 예전 수준만큼이요 더 비싸졌어요. 비싸졌어.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할까요? 집약적. 봐봐. 저런 현상이 집가지대가 높아지니까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 그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께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어딘지 몰라요? 몇 페이지입니까? 73페이지 제일 밑에. 그게 출제된 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봐봐요.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동하고요. 여기 봐요. 여기 땅값이 비싸졌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토지를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토지도 비싸졌고. 그러니까 이용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은 줄이고 점점 아니 처음에는 토지를 많이 이용하려 했지. 근데 이제 토지가 비싸졌다니까? 그러니까 강남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용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 감소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잘 봐요. 토지가 비싸져서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전보다 토지를 많이 쓰려는 의도가 생기다 보니까 비싸진 거야. 그래서 대신 이제 무엇을 많이 쓰게 돼? 좌본을. 지금 오른쪽 73페이지 하단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출제됐던 겁니다. 한 번만 더. 이전보다 토지를 많이 쓰려는 의도는 있지만 이제는 비싸졌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용할 수 토지량은 줄일 수밖에 없다니까? 대신 무엇을 많이 쓰려 한다? 자본을. 그럼 적어요. 천당 아래 분당 이렇게 하세요. 천당 아래 분당. 분당 참 살기 좋아요. 강남하고 뭐 몇 분 거리도 안 돼. 분당하고 뭐 수서 뭐 도시와 무슨 도로 있어가지고 금방 갑니다. 금방. 막 6차선 막 뚫려 있고 막 금방 가요. 아,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안 막히면 10분이면 가버려요. 10분이야 15분이 가버립니다. 아, 그래, 그렇다. 아, 이게 재밌네. 그럼 이 결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기억해야겠죠? 네, 그게 결론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72페이지 보시면, 뭐 기울기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그게 이제 그 밑에 식의 설명이죠. 맞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5번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라 되어 있나 봐요. 가정, 뭐라 되어 있어? 티네네,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을 티네는 도시 공간에 확장 발전시키다. 그럼 틀려요? 그런 식으로 바꾼다니까. 자, 이제 재밌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농사를 짓든가 뭐 공장을 운영하든가 하네. 그래서 그걸 팔았더니 매상이 얼마냐면 100입니다. 100만 원 이렇게 하세요. 100만 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기다 농사를 짓든 뭐 하든 간에 다른 데서 일한다면 최소한 받아내야 할 임금 수준
이것만큼 벌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집에서 발 닦고 잠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신이 노력한 만큼 딱 버는 걸 뭐라 하냐면 정상이윤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정상이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중개사무소 운영한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내 인건비 따지는 정도가 정상이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개사무소 운영하면 내 인건비만 생각해야 돼요? 중개보조원 인건비, 임대료 뭐 다 계산해야지. 전기료, 수수료. 그죠? 그래서 일단 정상이윤을 얼마 정도 잡냐면 20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0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농사지으면서 들어가는 생산비 등이 있어요. 생산비. 생산비는 뭐가 있을까요? 농사 지을 때 들어가는 생산비 같은 게? 물건을 만들 때 생산비? 오, 그렇죠. 맞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송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농약도 들어가고요. 농사 지어 보셨구나. 뭐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잣대. 뭐 종잣대라 그러죠? 종잣가. 이렇게 이런 게 돼. 종자비가 뭐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생산을 했는데 이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70 들었다. 자, 그러면 이게 곡물을 팔았을 때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내 인건비 챙겼고요. 이런 생산비를 다 계산하고 남은 게 있어요. 얼마예요?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50 해야 되겠다. 너무 많다. 50 합시다. 50. 그럼 둘을 더하면 70이죠? 얼마 남아요? 30. 이게 초과이윤입니다. 초과이윤. 그런데 이 토지가 내 게 아니야. 이 토지가. 그럼 나는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사용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예요? 30 이상 줘서는 안 되지. 지금 이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아니, 나는 한 10만 주고 20 내가 챙겼으면 좋겠지. 그게 안 된다니까? 경쟁은 무엇을 사라지게? 그렇습니다. 경쟁이 나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금 봐봐요. 20이 남네? 난 10 더 줄게.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10이 남네? 5원 더 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경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정보 가치와 정보비 같아지는 걸 배운 적 있죠? 논리가 똑같아요. 경쟁은 무엇을 소멸시킨다?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럼 봐봐. 이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여기 잉여입니다. 잉여. 맞습니까? 이 잉여가 곧 뭐가 돼요? 결국은 지대가 돼버린다니까. 경쟁지대, 입찰지대. 그럼 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 다 저 초과이윤이 지대로 바뀐 거예요. 한 번만 더. 아니, 이건 챙기고 남은 게 있어야 지대를 지불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심 쪽으로 가면 이 수송비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그럼 이 이윤이 더 커지겠죠? 초과이윤이.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근데 업종에 따라 다르다니까. 업종에 따라. 그럼 자, 대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가 상업, 여기가 주거, 여기가 공업이나 농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토경이 왜 도심이 나타나는지 잘 봐요. 여러분, 도심 쪽에 땅값 비싸죠? 그러면 지대도 비싸다니까? 그럼 그 지대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업종이 뭐냐 이 말이야. 강남에서 감자 심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 뭘까? 사업용 토지 이용이다. 선생님, 강남에 갔더니 막 오피스텔이 있고 사무실이 많던데요. 스티브 잡스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이 디자인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펜트 올리는 거 엄청난 생산성을 갖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즘 그 우리 현대 기아차 그 디자인 보면 깜짝 놀랍니다. 관심이 없죠? 그래, 공부에 이제 신경 쓰시라고 관심 없는데, 디자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들을, 자동차 디자인, 설계, 하신 분들을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영입했다고요. 현대 기아가. 그래서 그 자동차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성능이 물론 별 차이 없다면 디자인이 우수할수록 어때요? 매력이 넘치죠. 예, 그래서 그런 활동 자체가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는 상업용, 여기 뭐 주거, 공업, 농업. 그럼 누가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상업용. 근데 이것보다 더 지불하면 돼야 안 돼요? 부도라니까. 초과인 넘어선 만큼 나는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초과인 높이가 지대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쫙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경쟁하고 입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쟁지대 또는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 업종을 더 다양하게 해서 매끄럽게 그렇게 되면 저렇게 돼요. 사업용 토지용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문의 냉장고는 도심에서 사요? 저기 강원도 동막에서 사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어떤 최종 생산물을 구입할 때 사실은 생산물에 대한 대가 그거 말고도 수송비, 운송비도 사실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원래 특히 이제 그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동차 구입할 때 탁송료 냅니다 따로. 그죠? 그러나 우리가 냉장고 구입할 때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종 생산물로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고 소비자들이 가까이 위치해야 소비자들이 수송비 절감에 대한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그걸 감당하고 도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물 단위당 한개 운송비, 교통비가 크기 때문이야. 자, 여기 교통비 대신에 운송비, 수송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운송이나 수송이나. 여러분 물건을 싣고 가면 운송, 수송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싣고 가면 교통이라고 그러지 뭐. 아, 같은 거예요.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똑같지 뭘 차이가 있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토지 사용량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용량 무슨 상관이야? 선생님 여기는 사용량인데 여기는 이용량인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지 사용량이나 이용량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아까 양가로 5번 설명 안 했었던 거 있었죠? 예. 자, 보면 어떻게 돼요?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업종. 생산물 단위당 항기 운송비, 교통비, 수송비가 큰. 분자 봐봐요. 여기에 크면 길게 가파르겠죠? 그게 여기잖아, 여기 가파른데. 상업용 토종이 도심이 나타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시중 있는 교재 가지고는. 제가 말로 다 어떻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좀 아시고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73페이지. 양가로 3번. 아니 아까 안 봤던 거 좀 보고 갈까요? 자, 72페이지 좀 볼까요? 양가로 5번 좀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단일 도심 토지의 사업용 토지 도시분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뭐? 높고 생산물 단위당 한계 교통비가 크기 때문이다. 그다음 오른쪽. 양가로 3번. 입찰지대, 경쟁지대, 알론소. 자, 입찰지대, 경쟁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그게 초과이율이라니까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임료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 금액. 그것보다 더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제가 식을 만들어놨어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상구의 정상이윤, 생산 빼고 난 초과이윤, 요게 곧 뭐가 된다? 입찰지대, 경쟁지대로 다 바뀌어버린다.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대로 다 냈잖아요. 초과이윤 0이 되는 수준이 지대 그러면 5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손실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노력한 대가는 챙겼잖아요. 그래서 정상 이유는 존재한다? 참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와서 이제 방산교통망 이야기 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가 그렇게 완만해지는 양상을 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대는 어느 정도 했고요. 한 장 넘겨봅니다. 도시 토지의 지가 지대 이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그 옆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가는 지대에 비례하므로 지가 이론은 곧 지대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나는 지가 이론, 나는 지대 이론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적어줄 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대 이론하고 지가 이론 그래프를 그리면 똑같아요, 어차피. 자, 양가로 1번에 이제 마샬이 지가 또는 지대 이론을 좀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그 토지에서 얻는 어떤 유용성, 효용성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유용성, 효용성이 높을수록 가치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마샬 생각이에요. 그런데 택지 가격 봐봐요. 이 토지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택지 가격은 보니까 위치에 따른 가치, 유용성이 차이겠죠.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농업지대. 여러분 도심에 가면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농업지대보다는 위치, 가치, 성격이 더 많겠네. 반대로 외곽으로 가게 되면 농업지대 성격이 많겠죠?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드 집가이로. 어머, 접근성.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었나요, 이거? 우리 부동산에, 개념 할 때, 기술적 물리적 개념에 자연, 위치, 공간, 환경,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그 위치할 때 나왔었어요. 접근성. 여러분, 접근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용도가 전제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말은 없고, 접근성에 따라 뭐 가치를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접근성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전제되는데 그 말이 빠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허드 집가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접. 허드의 접근성, 허접. 약간 허접해. 에?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뭐예요? 용도 이야기를 자꾸 강조합니다. 무조건 접근성이 높다고. 되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어때요?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해버리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었죠. 자, 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다시 나타냈을 뿐이에요. 해그 그럼 누가 떠올라요? 우리 역사적으로 만국평화회의에 가셨던, 그렇죠? 우리 그 3인이 있으시죠? 해그 밀사 고종이 파견하셨. 거기 가서 진짜 엄청난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인데.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 저 참 마찰 일으키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저 마찰 일으킨다는. 해그 마찰 비용이로 출제됐다니까.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좀 했으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 해그 마찰 비용이로 잊지 마시고. 그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대곡선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아까 지대곡선. 그럼 봐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갈수록 교통비를 적게 들죠?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 교통비라면 여기는 지대 그래. 지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한번 봅니다. 이 사람 말입니다. 지대를 많이 지불하고 대신 교통비를 적게 지불해요. 근데 여기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어때요? 지대는 싸지만 대신 교통비를 많이 지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 대가 안에는 교통비하고 지대 이걸 다 지불하고 살게 돼요. 결국은.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마찰 비용이라 해서 이 합을.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 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마찰 비용이 일정하다면 교통비가 전략된 만큼 지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예요. 다시 재탕한 겁니다. 재탕. 마찰이 뭐예요? 자, 우리가 움직일 때 움직임을 방해하는 억제력 같은 것을 우리가 프릭션, 마찰이라고 그러죠.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비용이 줄겠죠. 아니 서다 가다 반복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찰 비용도 낮아지겠네요. 교통이 발달하면. 그럼 봐봐, 지대 최대 높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네요. 똑같아. 결론은 같다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면 마찰비용이 준다 그 말이나 무슨 말이에요? 똑같지. 그죠? 네,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이론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그런데 마찰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은 그 말하고 같은 말을 한번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결론은 같아.
시장 지대공수는 원점에 볼로 가고 바깥으로 오목한 스타일로 갔다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나머지 4번, 5번, 6번은 앞에가 참자 붙어 있죠. 참고 공부라는 뜻이 아니라 참고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의 토팩화 이용구는 이 다음에 우리 토지 이용 현상에서 등장합니다. 지가 구비 현상. 그래서 뭐 출제가 거의 잘 안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정책 들어갑니다.